아이들의 공부와 관련해서 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성격이라는 겁니다. 이제 빅5 성격 요소라고 해서 이 이론은 이제 거의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최근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인정을 한 성격 그 연구입니다. 5가지 큰 성격 요소가 있고요. 신경성,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이 요소가 어떻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성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5가지 성격은 아주 유전적이다.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건강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뭐 인간관계, 직업, 그리고 분명히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5가지 이제 성격 요소가 이런 겁니다. 외향성은 뭐 아시다시피 사회성이나 뭐 이런 활동성 이런 건데 사실 행복과 가장 관련이 깊은 성격 요소라고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면 행복도가 아주 높습니다. 반면에 내성적인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 이제 고민할 때도 많고 걱정할 때도 많다 보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행복도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처음에 이 아이가 행복할까 불행할까 아니면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가 조금은 유전자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능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능과는 좀 다르게 특히 이제 공부와 관련이 깊은 건 4번입니다. 성실성. 좀 게으른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성실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교육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아이가 모든 면에서 불성실한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성실하지 않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서는 성실성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령 미술을 아주 그리기를 좋아해요. 그럼 그 아이는 미술부터 열심히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진작시켜주면 나중에 성실성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성격이 안 바뀐다, 바뀔 수 없다라고 보는 이제 연구자들이나 학자들도 있지만 최근에 또 나온 이야기는 나중에는 중용의 상태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50년 정도 계속 자기 그 성장이나 자기 성찰,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외향성이나 뭐 개방성이나 성실성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용의 상태, 중간으로 가든가 높아지는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 5가지 성격 요인 중에서 신경 써야 될 게 신경성입니다. 신경성이 높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실 생애 초반에 아주 이렇게 갈림길이 있습니다. 부모가 양육을 참 잘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고 좀 더 지식을 얻으셔서 잘 이렇게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대화도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쉬는 거라든지 학습에 있어서도 학습도 이 신경성 아이들이 보면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본 사례는 아주 신경성이 높은 친구인데 중학교 때까지 뭐 전교 1, 2등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 본인도 그렇고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일은 좀 등한하게 했던 거죠. 결국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이렇게 특목고 시험 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와버린 거죠. 저를 찾아왔을 때 고등학교 한 2학년쯤이었는데 성적이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 버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 신경성이 높은 친구들은 보여드릴게요. 신경성이 높은 친구들은 근심, 우울증이 걸릴 수 있다. 저기 이제 비용, 단점이라는 것이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양육에 있어서나 그리고 주변의 또래 관계나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도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신경성이 높은 친구들이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가만히 놔둬서도 알아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제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하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울증이 온다거나 너무 공부 걱정이 많아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부 상처 같은 게 생겨서 학습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아주 소중한 시간들을 이렇게 좀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제가 아주 왕왕 보게 됩니다.
외향적인 친구들도 이제 바깥에 너무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외향적인 친구들은 충분히 잘 소진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스포츠 활동들을 몇 개를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원하는 요구하는 어떤 활동들을 최대한 좀 보장을 해주시고 그런 활동들을 즐겁게 와서 기분이 좋을 때 아까 제가 긍정감 이야기했죠. 그럴 때 집에 와서 좀 공부를 하면 아주 이게 효과가 납니다. 실제로 이건 운동과 뇌에 관한 어떤 그 연구인데요. 운동을 한 후에 공부를 하면 훨씬 잘합니다. 좀 신체 에너지를 좀 소진하고 나면 좀 차분해져요. 뇌도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활성화된다는 게 흥분해 있다는 게 아니라 전두엽 부분이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딱 이렇게 하도록 해주면 기분 좋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외향적인 아이들을 딱 잡아두고 학원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분출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학원에서 이런 말 듣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수업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아마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격을 파악해 두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이렇게 학습과 연관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친화성이 높은 아이들도 이제 저기 보시면 자아를 세우지 못함 있죠, 그렇죠? 너무 친해요. 모든 사람 이야기 잘 들어줘요. 이런 아이들은 일찍 자아 개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나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만들어줘서 친구가 야 놀러 가자라고 할 때 다 들어주지 않도록 나 스케줄이 있어. 그래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하고 아이의 행동 패턴이라는 게 되게 인과성이 있는데 좋은 양육이라는 거, 좋은 교육이라는 거는 거기 잘 개입해서 조정해주고 조절해줄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방성이 높은 아이들도 이제 보통 예술가 기질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술 활동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이 아이들을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이끌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굉장히 개방성이 높은 아이인데 창의적인 활동들은 안 도와주고 계속 학원으로 돌리게 되면 이 아이들은 또 공부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과 아이의 학습을 좀 잘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는 거 그리고 잘 계획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